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실용 경제를 같이 공부하게 된 제 이름은 이용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실용 경제를 같이 공부하게 돼서 참 반갑고요. 우리가 이 실용 경제라는 글씨 참 못 쓰죠. 미안합니다. 이 실용 경제라는 교과목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것은 다른 선택 과목들에 비해서 시험이 없고요. 교양의 성격으로 우리가 진행하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의 진로에 필요한 교양을 쌓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실용경제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식을 조금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실생활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더 실용적인, 정말 이 말만 따라 실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때 아니면은 또 보기가 힘든 그런 지표들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제가 수업 계획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교과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PPT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른 과목들은 제가 교과서를 다 한번 읽어주고 그 다음에 PPT로 정리를 하는데요. 이번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차시에 끝나고 나서 복습이 아니라 한 챕터가 끝나면 복습을 하는 구조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교과서를 읽고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파악한 다음에 바로 PPT로 넘어가서 PPT 복습을 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좀 하려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 제 수업, 다른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시고 같이 호흡하고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수업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차 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편익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교과서를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왜 선택을 할까?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 직장을 구해 바로 사회로 진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대학에 가기로 한다면 어떤 분야를 공부할 것인지, 졸업 후에는 무슨 일을 하며 살 것인지 정해야 한다. 또 직장을 구하고 나면 누구와 결혼해서 자녀는 몇 명을 낳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쵸? 이 모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될 중요한 선택의 문제들이다. 이거 외에도 사실 여러분들 사소한 선택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어떤 것들이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어떤 옷을 입고, 언제 집에 나서야 되고, 밥 뭐 먹을지, 누구랑 먹을지, 또 누구랑 같이 귀가할 것인지, 예, 심지어서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랑 사귈 것인지, 그럼 만나면 뭘 할 것인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득, 그러니까 돈 이런 거죠. 그다음에 시간, 그다음에 물건이나 그런 이제 또는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나의 뭐 권리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감정 또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모두 뭐 하기 때문이다? 희소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희소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하는 것 중 일부만 갖고 나머지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 희소성은 모든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희소성은 사람들이 원하는 양에 비하여 이용 가능한 수량이 적은 상대적 개념이다. 자, 요거 밑줄 쳐볼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양에 비하여 이용 가능한 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념.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다면, 자, 희소성과 가장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희귀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볼 거예요.
따라서 루게릭병과 같이 아무리 희귀한 병이라도 자, 우리 루게릭병은 희귀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좀 이따 그 뜻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희소한 것이 될 수 없고 금이나 다이아몬드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많아도 사람들이 원하는 양이 그보다 더 많다면 희소한 것이 된다. 자, 선택에는 항상 대안이 있다. 지하철이 없으면 버스를 타면 되고 버스도 없으면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갈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지만 직장을 구해 사회로 진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매번의 선택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곧 여러 대안에 대한 자, 밑줄 비용, 편익, 분석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자,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선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희소성이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희소성이라는 것이 되는데 자, 이 희소성이라는 것은 희귀하고는 뜻이 달라요. 자, 희귀 절대적 존재량이 적은 것, 이것을 우리는 희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욕망에 비해서 존재량이 적은 것은 희귀라 하지 않고 이것은 희소라고 얘기를 해요. 희소. 그래서 제한화 서비스가 가치가 있고 유용한 것들 중에서 사람들의 욕망이 뭐예요? 사람들의 욕망과 존재량이 있으면 존재량은 적은데 사람들이 많이 원해. 그러면 이것은 뭐 한 거다? 희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볼게요. 금과 루게릭병 중에 우리는 둘 중에 뭐가 더 희소하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금이죠. 금은 사람들 많이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많이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존재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예, 적는 것도 많죠. 맞죠?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희소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루게릭병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루게릭병은 어때요? 사람들의 욕망은 루게릭병 걸리고 싶으신 분 계세요? 아니죠. 루게릭병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 존재량은 어때요? 존재량 적어요? 안 적어요? 적죠. 자, 이것은 절대적 존재량이 뭐한 거예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랍니까? 희귀하다고 그러지 희소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직업의 선호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직업의 선호도. 직업의 선호도. 자,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힘쓰는 일을 제가 그냥 용역이라고 그냥 할게요. 예, 자, 용역이라는 일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공무원 되고 싶으신 분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많이 계세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공무원의 수는 어때요? 적죠? 그쵸? 그러니까 밥그릇이 커요? 적어요? 밥그릇이 작죠?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뭐가 높다고 할 수 있죠? 희소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몸을 쓰는 일은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일은 많죠?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어때요? 적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희소성이 어때요? 낮죠? 그쵸? 근데 사실 존재량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희소성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 이 선호도만 가지고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예. 선호도만 가지고 봤을 때는 많고 적고 그리고 공무원은 적게 뽑고 얘는 많이 뽑으니까 얘는 희소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네. 자, 나쁘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흔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희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희소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헷갈리지 않게 희소는 기준점이 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욕망.
기준으로 하여서 사람들의 필요는 뭐한데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량은 어떻고 낮아졌을 때 그래서 이 수요와 수량이 점점 더 높아지고 수량이 낮아질수록 희소성은 어때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마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마스크. 자, 마스크는 수요가 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늘고 있죠. 이렇게. 그쵸? 그런데 수량은 그 수요에 맞춰서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이 필요하죠. 그쵸?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이럴수록 마스크의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되팔 때도 가격이 싸진 않죠. 그쵸? 물론 지금 여러분들 되팔면 불법이에요. 자, 근데 그에 비해서 희귀한 것은요, 사람의 욕망과 상관없이 절대적인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적인 수량. 그래서, 아까 같이 질병 있죠. 질병은 여러분들 걸리고 싶어요? 안 걸리고 싶어요? 안 걸리고 싶잖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욕망과는 상관없어요. 단지 이 질병에 그러니까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이 질병 안 걸린 사람보다 뭐 하니까 월등히 적은 거예요. 절대 수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희귀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희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고, 그쵸? 또는 이 희귀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종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희귀종이라고 얘기하죠. 그쵸? 희소종이라고는 하진 않잖아. 그치? 예. 절대적인 수량이 적은 뭐 부족민들 또는 뭐 동물이면은 그런 동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희귀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경제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상재가 있고 두 번째는 경제재가 있어요. 자, 무상재는 영어로 얘기하면 free라는 뜻이에요. free라는 거는 뭡니까? 자유롭다 또는 무료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햇빛이나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은 우리가 마시고 햇빛 쬐고 공기를 이제 하는데 돈을 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죠. 그러니까 가격 역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희소성이 있는 물건 치고 가격이 없는 녀석들은 없어요. 그렇죠? 즉 가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사람들이 뭐 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있는 모든 물건은 우리가 경제재라고 부르는데 이 경제재가 가격이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건은 정해져 있고 사람들의 욕망은 점점 높아져가는 그런 물건을 우리는 경제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값에 가격이 있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자면 희소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을 붙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희소성에 관련되어서 이런 수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사람의 욕망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가격이 지역마다 시대때마다 그 가격이 달라져요. 그것을 우리는 상대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자, 예시만 바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 한국과 필리핀입니다. 자, 물과 맥주가 있어요. 어떤 나라는 물이 더 싸고요. 어떤 데에는 맥주가 더 싼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맥주보다는 물이 싸요. 그쵸? 식수가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물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물을 굉장히 잘 주죠. 그쵸? 아니면 물 하면은, 500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필리핀 같은 데 가서 얘네들도 물을 줘요. 물을 주는데, 물을 얘기할 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워터 플리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마시는 물을 주지 않고요. 미네랄 워터를 갖다 줘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제주 삼다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흔히 파는 물을 줘요. 그리고 그 물이요. 필리핀에서 마시는 맥주보다 비싸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물을 공짜로 주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은 그 물을 돈 받고 팔아요. 근데 돈 받고 파는 이 마시는 것들 중에서 물보다 맥주가 더 싼 나라가 필리핀이고요. 우리나라는 맥주보다는 그래도 물이 좀 싸요. 그 다음에 담배하고 라면하고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사람들이 원하니까. 자, 우리나라하고 필리핀하고 상관없이 담배는 성인 남자들이나 그다음에 여성들도 많이 원하시죠. 그래서 담배가 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담배가 값이 비싸요. 그렇죠? 근데 필리핀은 담배가 의외로 싸요. 예. 의외로 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라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라면을 많이 먹죠. 하지만 그만큼 양이 뭐예요? 많이 풀려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더 비싸죠. 그런데 필리핀은요, 라면에 대해서는요, 거의 대부분 다 수입을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라면 가격 자체가 비싸게 형성돼서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라면을 안 먹나요? 코리아 라면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한국 라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식 라면을 사서 끓여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 라면의 값은 더더욱 비싸지게 되는 거죠.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음에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면 바로 편익입니다. 편익. 그래서 편익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편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nefit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benefit라고 하면은 이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데요. 편익이란 말은 이익이란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서 편익이란 우리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 또는 활동으로부터 얻으려는 포괄적 이득, 즉 이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화나 그러니까 물건이나 활동으로부터 그러니까 금액적인 또는 금액적이지 않은 우리가 뭐 감정적인 그러한 이득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이것을 편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익에는 금전적 이득과 비금전적 이득이 있어요. 이걸 모두 합쳐서 편익이라고 그런다. 자, 예를 들어 김밥을 만들어 파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편익은 판매 수익이라는 금전적 이득이다. 그런가 하면 그것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얻고자 하는 편익은 만족감, 곧 효용이다. 사람들은 편익이 없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 요거 비추쳐 볼까요? 자, 편익이 없는 일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자, 요 말도 있잖아요. 사실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야, 그러면은 우리 자원봉사 하는 것은 편익이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는요. 자, 아까 우리가 편익이라는 거 하는 것은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도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편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람을 느낀다. 이것은 편익이에요? 아니에요? 편익을 취하신 거예요. 다만 뭐가 아닐 뿐이에요. 돈이 아닐 뿐이지. 그럼 여러분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키우시면서 사랑, 보람, 그 다음에 내가 희생을 하지만은 그래도 내 아이가 커가는 모습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의 비금전적 요인의 편익이잖아요. 결국 부모님 역시 그러니까 경제적이지 않더라도 편익이라는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양육한다라고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사람들은 이익이 없는 곳에 절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득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게 꼭 돈에만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책은. 자, 그러면 이거 역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죠. 편익, 특정 재화나 서비스 또는 활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득.
이익을 얘기한다. 그래서 김밥의 사례를 다시 우리 얘기해보자면, 자, 김밥을 파는 주인은 무엇을 얻어요? 돈을 얻죠. 매출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손님은요, 돈을 지불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비금전적 이득을 위해서예요. 김밥을 얻은 만족감인데, 자, 어떤 구체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김밥 싸보셨어요? 남자분들? 자, 우리 남학생들 싸본 적 있습니까? 안 싸본 친구들이 더 많겠죠. 그죠? 자, 그런 친구들은요, 김밥을 사 먹으면, 김밥을 사 먹기 위해서 어떤 이득을 원할까요? 배부름. 먹었을 때 만족, 배부른 것으로 인한 만족감. 두 번째가 맛있는 거. 내가 해 먹는 것보다 뭐 하니까? 맛있으니까. 자, 세 번째. 맛있는 김밥이건 맛이 없는 김밥이건 내가 싸면 어때요? 수고롭죠. 그쵸? 수고로움이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수고로울 필요 없이 맛있는 김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김밥에 기꺼이 돈을 내시겠죠. 그쵸? 이게 바로 뭡니까? 이러한 감정에 대한 이득까지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금전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역시 편익을 챙기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것 역시 서로 간에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파는 사람은요, 돈을 얻기 때문에 파는 거고요. 이것을 사는 사람은요, 내가 이 물건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 물건을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비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컴퓨터를 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얻는 이득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는 걸로 인한 만족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해냈다라는 보람. 그죠? 성취감. 그래서 내가 이거 더 잘 되면은, 뭐 어떻게든 더 잘 되면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로 인한 기대감까지.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편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우리가 교과서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유를 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용이나 우리가 선택을 통해 원하는 것을 대가로 포기한 것의 가치를 얘기한다. 자,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자, 비용. 자, cost라고 하는데, 자, 이 cost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용.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대가. 근데 그 대가는, 금액이 될 수도 있지만, 금액이 아니라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 선택한 것에 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돈이 맞는데, 돈 외에 이러한 돈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했다면 이것은 우리가 비용을 치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요, 돈이라든지 또는 물건같이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 감정 이런 것들도 역시 포기하면서 선택을 한 것을 우리는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용을 산정을 할 때는 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용에 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비용 가운데 현금의 명시적 지출을 동반하는 비용을 가리켜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고 회계적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자, 선택 때문에 포기한 다른 대안의 가치를 가리켜 암묵적 비용이라고 그러고, 이 둘을 모두 포함한 것을 비용이라고 하며 둘을 플러스를 했을 때 진정한 비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린 기회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다가 자, 이 중요한 것은 이제 끝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암묵적 비용은 사람마다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같은 선택이라도 그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 자, 요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입니다. 선택을 통해 얻은 대가로 포기한 것의 가치로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같이 회계적 비용이다. 자, 회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숫자죠. 돈으로 따지면 뭐예요? 비용이죠. 그죠? 비용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회계에서. 즉, 뭐예요? 가격이나 숫자나 그런 것처럼 수량같이 보이는 가치를 명시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가령 내가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관을 갈까? 바닷가를 갈까라고 했을 때, 자, 바닷가에 가기로 했다면 영화관에 가지 않은 그 영화관에 갔을 때 얻은 그 가치,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해요? 암묵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내가 여기에 갈 시간, 저기 갈 시간 둘 다 있으면 이것은 암묵적 비용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지만 같은 시간에 뭔가를 한다. 그랬을 때 우리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잖아요. 내 몸을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포기한 나머지 다른 하나 있죠. 그것에 대한 가치. 예, 그것까지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비용을 우리는 암묵적 비용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명시적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그러고, 선택에 있어 진정한 비용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3,000원이 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1인분을 먹으러 갈 것이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PC방 2-3시간짜리를 갈 것이고, 또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저축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쓰임처가 있을 텐데, 자, 떡볶이 1인분으로 했을 때 PC방 2-3시간이나 저축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기회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떡볶이 1인분에 대한 가치는 PC방 2-3시간과 저축과 같은 비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과 문과가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문과를 갔을 때 포기하게 되는 이과에 대한 이점, 또는 내가 이과를 갔을 때 문과에 대한 나의 이점, 이런 것들은 모두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대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이 존재해요. 합격률을 생각해서, 합격률을 염두에 서 점수 따랐을지, 아니면은 내 적성을 생각을 해서 소신 있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에 쓸지, 이거에 따라서도 역시 뭡니까?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냐? 소신 있게 썼다가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모두 기회비용에 산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합격률대로 해서 합격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공부를 안 하게 됐을 때, 이거 역시 기회비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들 모두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놓칠 수 없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암묵적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같이 이 대학교를 정할 때 합격률을 보고 선택한 사람은요, 내가 적성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어떠니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합격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럼 이거에 대한 기회비용. 그 다음에 내가 결국 적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장학금도 준다고 해서 내가, 다른 학교를 버리고 이 학교로 오게 되었다. 이 학교를 갈 생각이다. 이 학교에다가 원서를 냈다. 그러면은 그걸로 인한 암묵적 비용하고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합격률에 따라 가겠어. 또는 뭘로도 나는 적성에 맞춰서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선택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느끼는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탐구활동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합리적 선택과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합리적 선택이란 말 나오면서부터 바로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 선택 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일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왜 합리적 선택을 왜 하느냐? 그 이유는 자신에게 가장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 합리적,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되는 그 선택. 이것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이라는 거죠. 편익이 가장 큰 선택. 가령 볼게요. 이거는 역시 상대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A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B 대학교보다 조금 이름 값은 떨어지지만 내가 원하는 과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 수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편익. 그 다음에 내가 B를 가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전공하고는 비슷한 걸 할 수 있지만 정확한 내 전공은 배울 수가 없다. 그리고 장학금은 없어. 단 그 학교의 네임밸류를 내가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랬을 때 둘 중에 내가 A를 선택을 했다. 그러는 것은 돈도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등록금이 낮아지겠죠. 그죠? 학비가 낮아지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더 배운다라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실 A 학교로 가는 선택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B로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그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합리적 선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밑줄만 칠게요. 순편익. 두 번째, 편익과 비용의 비율.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부터 쭉 내려갈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따라서부터 바로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일단 넘어가고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순편익이나 비용 편익 비율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절대적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요 내용에 관련해서 PPT로 일단 먼저 정리를 해서 이걸로 끝내 드릴게요. 자, 먼저 합리적 선택입니다.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의 뜻은 아까 얘기했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려는 것. 그래서 이득이 가장 큰 편을 선택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순편익을 비교하는 방법, 그 다음에 편익 비용 비율을 계산해서 이것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 자, 순편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순편익이란 말 대신에 순수익 또는 순이익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바꿔서 쓸 수가 있다. 아,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제 순수익, 순이익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싸네. 이거예요. 생각보다 쌀수록 순편익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자,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순수익, 순이익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죠. 내가 걷어들인 매출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있죠. 네, 요걸 뺐을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순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이익과 순편익은 똑같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나는 10,000원에 내 생각이었는데 실제 비용이 2,000원이야. 그럼 나한테 이득되는 건 얼마예요? 8,000원이 되는 셈이에요. 물론 명목적으로는 내가 2,000원을 지출을 한 거지만 생각보다 내가 뭐예요? 8,000원을 아낀 셈이 되기 때문에 나는 8,000원에 대한 순편익이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00원을 벌어들였어. 그런데 내가 원래 유지비로 2,000원을 써. 그러면 나한테 8,000원의 이익이 생긴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쵸?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고 바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순편익을 비교를 해서 그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합리적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편익 비용 비율인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비용분의 편익이에요. 자, 편익. 자, 내가 요 한 3만 원 내 생각이 있어. 3만 원 내 생각이 있는데 의외로 이 물건이 5천 원밖에 안 해. 그러면 5천분의 3만이니까 어떻게 돼요? 비율이 6이 되는 거예요. 즉 1원당 내가 6원의 가치 6원의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 하고 D로 시작하는 그 전자제품하고 그 다음에 대륙의 실수 차 하고 그쵸? 예. 차니까 뭐시? 자 있는데 자 요것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요. 이 비교를 했을 때 순편익과 편익 비용 비율에 대해서 계산해 봅시다. 간단하게. 자 청소기가 있어요. 나 청소기 필요해요. 예, 저 진짜 청소기 필요해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잖아요. 그냥 얘기할게요. 다이슨과 차이슨의 차이. 자, 다이슨은요.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실제 비용 비싸요. 그죠? 그래서 순편익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순편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 내가 최대 지불 의사는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다이슨이 아무리 싸게 팔아봤자 35만 원, 37만 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랬을 때 순편익은 10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진 않죠. 그죠? 그런데 내가 차이슨을 사려고 그래요. 비슷한 성능의 차이슨을 사려고 그래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내가 40만 원 내려고 하는데 대륙의 실수인데 겁나 싸네? 얼마입니까? 가장 싼 게 7만 얼마예요. 그러면은 웬만한 괜찮은 거 사려고 하면은 20만 원 조금 안 되게 이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명목상으로도 금액상으로도 순편익이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차이슨이 훨씬 높은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편익 비용 비율에 대해서 계산해 볼게요. 자, 아까 같이 다이슨은 실제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35만 원에 칩시다. 그런데 내가 40만 원 내려고 그랬어. 그러면 35분의 40에 대한 편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쵸? 차이슨 같은 경우에는 뭐 20만 원이라 할게요. 20만 분의 40만 원이니까 2분의 4, 즉 2에 대한 편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역시 비율 입장에서도 누가 더 어때요? 비율이 역시 차이슨이 높죠. 그러면은 원래라 자 이렇게 나온 이 결과에 의하면은 저는 다이슨을 사는 게 좋아요? 차이슨을 사는 게 좋아요? 차이슨을 사는 것이 당연히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제가 책에 막판에 뭐라고 돼 있는지 다시 읽어볼게요. 순 편익이나 비용 편익 비율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도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지. 자,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제가 진짜 사고 싶은 청소기는 차이슨이 아니라 다이슨이에요. 왜?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합리적 선택에 관련되어서 순편익과 이런 비율을 계산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중요한데 사람들은 꼭 합리적 선택을 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 들은 거.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내가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가성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뭐예요? 오래 쓸 수 있는 다이슨이 좋아. 자꾸 뭐 수리를 해서 뭐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순 편익이 다이슨이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꼭 순 편익과 비용 비율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고 원하는 대로 구매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순편익과 편익 비용 비율은 참조할 내용이지 우리가 이것에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든지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된다? 안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도 않죠. 그죠?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합리적 선택과 예산 제약. 자, 요거 한번 조금
부분만 좀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수많은 선택은 모두 일정한 제약하에 이루어진다. 즉,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내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하게 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일정한 시간 제약 아래 이루어진다. 어느 누구도 돈이나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 돈이나 시간이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쵸? 우리한테 24시간밖에 없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 돌릴 수 있다라는 말은 물건의 입장에서 돌릴 수 있다라는 건 뭘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환이 된다는 거예요. 교환 또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환불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는데 내 선택이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을 때 교환을 하고 싶은데 교환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전에 아무리 철저히 정보를 수집하여 여러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고 해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A 대학교를 갔는데 내가 장학금 받지 말고 그냥 학교 브랜드 따라서 갈 걸 그랬어 라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후회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돌릴 수 있다 없다? 돌리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이런 선택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교환이 안 되거나 환불이 안 되거나 그 다음에 후회를 번복할 수 없는 상태가 생기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는 뭘 하느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매몰 비용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자, 바로 위에. 우리가 평소 지출하는 비용 중에는 일단 한번 손을 떠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비용이 있어. 이것을 우리 매몰 비용이라고 그래요. 자, 손을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된다? 환불이 안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식물이죠. 맛없으면 돈 돌려드릴게요. 그럼 돈 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손을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음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1차 시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1차 시대에 무엇을 했죠? 자, 희소성이란 걸 했고요. 그죠? 희소성이 무엇이다. 그 다음에 편익, 그쵸? 우리가 얻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득 모두 포함해서 편익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비용 있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그 가치, 그쵸? 그런 것들 역시 기회비용이라고 해서 암묵적 비용과 그 다음에 명시적 비용을 포함한 이것을 우린 기회비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편익이라든지 또는 편익과 비용 비율에 의해서 가성비에 의해서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하나 하시는데 이거는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합리적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비용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기회비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리하세요. 이것은 자 다시 얘기하지만 정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 하나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만. 예. 2개 하시면은 진짜 감사하고요. 3개 해주시면은 더더더 감사하고요. 4개까지 해주시면은 뭐죠? 하지만 1개만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과제물을 통해서 이 차시별 과제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대화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이야기들을 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제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답 없는 과제 꼭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더 열심히 더 잘 재밌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이 부족한 수업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요. 우리 오늘 1차 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2차 시 내용을 할 텐데 2차 시 내용 때 좀 더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